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 2025. 올 한 해 뉴욕 증시 거래일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올해를 돌아보면 3대 지수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뜨거웠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은 어저께 끝났습니다. 흔히 뉴욕 증시에서는 이것을 납회라고 그러죠. 네. 납회라는 것은 보통 이 어부들, 낚시꾼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시조회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 이제 낚시 도구를 다 거두어 들이는 것을 납회라고 그러는데 증권 시장의 오랜 역사도 시조와 납회 이렇게 갖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한다. 이래서 오늘 밤에도 뉴욕 증시는 계속 거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밤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나스닥 1.19%, 그 밖에도 1% 내외로 모두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큰 의미는 없는 주가 변동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1%나 떨어졌는데 의미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지금 많이 줄어 있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휴양지에 가서 사실 증권 시장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별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특별히 정부 발표도 없고 새로운 이슈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 그동안에 마음이 올랐으니까 좀 이익을 실현해 볼까 하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자, 문제는 내년입니다. 지금 올해 현재 S&P가 무려 25% 이상 올랐습니다. 한 해에 25% 오른다는 거 이거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네. 자, 지난해도 2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해 연속으로 25%씩 가량 오르면 단순 합산해도 50%인데 자, 수학은 누진적으로 올라가니까 25% 오른 데서 또 25% 오르니까 이게 실제로 2년간 6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뜨겁게 달아 올랐는데 과연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새해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현재 월가에 주요 어떤 이 투자 은행들 IB 같은 또 증권사 전문기관들 한번 전망을 볼까요? 자, 오펜하이머는 S&P를 기준으로 7,1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지수가 S&P가 5,900 정도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승폭이 오펜하이머 주장대로라면 10% 이상 오른다. 자, 그런데 도이치방크 7,000,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600,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UBS는 6,400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6,643. 그리고 중앙값이라는 것은 누적 평균을 한 것이 아니라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놓고 그중에 50등과 51등의 값이 얼마냐 이것을 따지는 건데 이 또한 6,600입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이 주가 지수 상승폭이 올해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해야 한 10% 내외 오른다. 이러니까 올해 25%에 비하면 상승률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작년, 재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년간 60% 올랐기 때문에 거기 오른 상태에서 10% 가량 오른다. 이건 대단한 어떤 랠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는 그런 경기 사이클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년 연속 올랐다 이랬으면 내년에는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10% 내외로는 오른다. 대단한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권 시장에서의 전망, 특히 투자은행들의 전망은
본인들 자체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를 통상적으로 보면 투자은행들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좀 좋게 전망을 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턱대고 믿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추세선으로서는 참고할 만하다. 자, 그런데 이런 내년에 얼마 된다는 주가 전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어떤 변수들이 주가를 좌우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자, 내년에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저는 1번으로 트럼프 돌발 변수를 꼽고 싶은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재수까지 하고 거치고 왔기 때문에 또 자신감, 그래서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독자적인 정책을 많이 펼 거고요. 그에 따라 많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자, 인공지능 여전히 어떤 장에 영향을 줄 것인데요. 인공지능 쪽에서는 엔비디아 독주도 여전하지만 그러나 경쟁자들의 부상도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양자 컴퓨터의 속도를 높여주면 이게 인공지능 속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미국의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이 전략자산 과연 될 것인가? 이 대목도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관세 폭탄입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뜨려지면 인플레가 오게 되고 그러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킹달러인데요. 킹달러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이에요. 네. 뜨겁게 달러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나라 환율과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달러 시세 좀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민자 추방인데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적인 문제고 또 미국인들의 어떤 권익, 마가 프로젝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막상 이민자를 추방하게 되면 미국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미국의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로 인해서 기업의 부담, 또 물가 폭등. 그래서 작년에는 금리 인하가 최대의 키워드였다고 그러지만 금리 인하는 조금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종전의 기대보다는 굉장히 약해지고 오히려 물가 폭탄, 관세 폭탄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고요. 특히 트럼프 효과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11월 초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 기대치는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이제는 실제로 트럼프가 공약한 얘기를 실천에 옮기느냐,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8년 전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주가가 몇 개월간 오르다가 뭐 그 이후로 트럼프 효과는 사실상 뭐 무뎌졌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맞으면서 주가가 대폭락한 적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트럼프의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측면을 잘 동시에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그러는데 법인세 인하하면 기업의 당장에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 채무, 국가 부채를 올려서 국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뉴욕 증시에서는 M7, 매그니피션트 7인데 이제 매그니피션트 7이 가고 배트맨 8 시대가 옵니다. 이제 배트맨 각 기술주 종목 중에서 유망한 종목들 8개 합한 앞자리를 하다 보니까 배트맨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브로드콤이 들어간 게 좀 이채로운데 브로드콤이 엔비디아 대항마로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패턴, 특히 이게 중요한 것이요. 올해 주가가 S&P 기준으로 25% 올랐다고는 하지만 주가 상승한 것에 무려 75%가 M7 종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M7 종목 빼면 올해도 주가 안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내년에 이 배트맨 8종목 요거 좀 집중 분석을 내년 새해에도 해 올리겠습니다만은 M7 외에 지금 배트맨 8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M7에 브로드컴 더해지면서 배트맨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도 좀 심층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잉의 저주. 무한공항 참사로 밤사이 보잉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 초반 4% 넘게 빠졌다가 결국 2% 넘는 수준으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최근까지 보잉의 신뢰도가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보잉 주가가 장 초반 4%, 장 마감 2%, 크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보잉 주가가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4% 떨어졌다. 이것은 굉장한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올해 30%가 떨어진 상태에서 또 4%가 떨어진 그러네요.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보잉 주가가 떨어지느냐? 바로 무한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보잉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국제 투자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주항공 사고 일어나기 이전에 이를테면 중국에서 보잉 737-800 하늘에서 갑자기 수직 낙하해서 전원 사망한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주항공이 무한공항에서 미상 착륙하다가 179명이 사망한 그 시각에 핀란드에서 KLM이라고 그러는 네덜란드 항공도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동체 착륙에 성공해서 아무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죽었던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대형 사고 직전까지 갔다. 그런 면에서 보잉 도대체 왜 이러냐? 한때 If it is not Boeing, I'm not going. 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발권을 했는데 보잉이 아니면 내 안 탄다. 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달라 하는 그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만큼 기술의 상징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보잉 사고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고 났다 그러면 보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잉이 맥도날드 다글라스하고 통폐합을 한 이후에 본사를 기술자들이 포진한 시애틀에서 시카고로 옮겼고 지금 워싱턴으로 옮겼는데 네. 본사를 옮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술자들 주도권이 완전히 뺏겨서 지금은 경영학 출신자들이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경영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자와 경영이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기술 필요 없어. 다 외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는 외주의 저주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대부분 기술들을 다 외주 줘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 지금 보잉의 임원진들이 약 10여 년, 시작 15년 이상 전부 제너럴 일렉트릭 출신이 와 장악을 했는데 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잭 웰치 경영 혁신하면서 역시 또한 주가 올리는 거.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기술은 완전히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사실 공중분해가 없어졌어요. 그쪽에 최첨단 CEO들은 보잉에 와 있었는데 결국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과 M&A 또는 어떤 주가 극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네. 특히 이런 기술 기업에서 기술이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네. 그래서 참 보잉이 이번 빨리 좀 살아나지 않으면 세계 항공 안전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무한공항 통곡의 벽. 자, 제주항공 무한공항 참사 원인으로 지금 활주로 끝에 설치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게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활주로 끝에 이런 구조물이 건설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 활주로 끝에는요.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방향각을 잡아주기 위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꼭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비상시에 비행기가 동치 착륙을 했을 때 뚫고 나갔을 때 바로 파괴돼서 비행기에 충격을 안 주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웬일인지 이 무한공항에는 이 레이더 장치 이것이
콘크리트로 아주 그 철근 구조물 속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게 이제 땅의 위치가 좀 낮다 보니까 그것을 평지와 위치를 맞추려고 콘크리트를 치게 됐고 또 안에 있는 레이더 시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지만 국제 전문가들 지금 리어 마운트 같은 지금 항공 전문가들은 무한공항 콘크리트 외벽은 범죄다, 살인 행위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런 데가 한국만 세 군데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국토부에서는 조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저거 설치한 게 국토부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제3자 기관에다가 조사를 맡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다른 공항에 있는 저 통곡의 벽 빨리 철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섣부른 결론으로 치달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철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을사년 푸른 뱀. 자, 내일이면 새로운 해가 또 밝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인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을사년 하면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을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습니다. 자, 120년 전 1905년 나라의 주권을 잃고 국민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독감으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1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픈 역사가 을사년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나빴던 건 아니고 을사년이라는 해 자체 지금 을사년이 푸른 뱀의 해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앞에 푸른 그 을자 그 십간이 갖고 있는 을자라는 것은 변화의 상징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 주역 명리학의 해석이고요. 또 뱀은 상당히 지혜, 잘 빠져나가는 변화가 있지만 잘 넘어설 것이다. 그런 어떤 상징입니다. 또 뱀은 다산,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한 번 알을 낳으면 12간지에 들어와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알을 낳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변화를 극복하는 지혜와 풍요, 재물의 상징이다. 이런 어떤 을사년 대신 풍성한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우리 학기에 따라서는 좋은 해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콰일러. 네, 중국어로 또 인사 말씀을 해주셨군요. 자, 박사님도 올해 참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핵심을 찌르는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